가을을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늘이 갈수록 높아지고 풍성한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계절을 맞이한 만큼 우리도 열심히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도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천간과 지지, 또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관한 강의를 오늘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은 이 천간이라는 글자와 지지라는 글자가 둘이 만나서 뭔가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천간이라고 하고요. 갑과 을을 목이라고 하고, 병과 정을 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무와 기를 토라고 표현하고, 경과 신을 금이라고 표현하고요. 임과 개를 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갑은 양목이라고 하고요. 을은 음목이라고 합니다. 병은 양화라고 하고, 정은 음화라고 합니다. 무는 양토라고 하고, 기는 음토라고 합니다. 경을 양금이라고 하고, 신을 음금이라고 합니다. 임을 양수라고 하고, 개를 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은 나무다가 아니고 나무와 같은 성질을 우리가 무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목인데, 그 중에서 갑은 큰 나무를 떠올리면 됩니다. 큰 나무. 자, 대지를 뚫고 나오는 큰 나무의 기상, 위로 상승하는 기운, 그런 큰 나무의 기상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을은 봄에 새싹, 잔디, 꽃, 덩굴식물 이런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화, 만물을 비추는 모든 이 지구상의 이제 생물들을 성장시키는, 탄소 동화작용을 시키는 그런 빛이다. 그런 반면에 정은 음이지만 열이고 어떤 고로, 즉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시는 화롯불이라든가 부엌에 떼는 불이라든가 촛불, 등대, 즉 양,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음적인 불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화는 상징적으로 보면 이 집중력, 뭔가 막 파고드는 연구심리, 기도심리 이런 것을 이제 따지는데, 지나가다가 철공소 같은 데서 아마 산소 용접기 같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산소 용접기에 나오는 그 막 강렬한 불빛, 이것을 정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라는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토는 큰 산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지리산, 설악산, 대둔산, 이렇게 큰 산을 떠올리시고, 큰 소양강댐, 대청댐, 이런 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큰 산, 큰 댐, 요 얘기는 건조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물을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즉 건조해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토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는 정원, 논, 밭, 이런 문전옥답, 옥토를 얘기합니다. 뭔가 만물을 길러내고 성장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기토라고 합니다. 경금은 금인데 가공되지 않은 원석, 파위, 즉 가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희망,
이런 것을 가득 안고 있는 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칼이랄지, 큰 도끼랄지, 큰 막 탱크라고 할지, 큰 막 기차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둔금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쇳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성질을 많이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신금은 음으로서 보석, 가공이 된, 즉 반지, 목걸이, 주사기, 칼, 우리가 쓰는 모든 그런 일상생활의 도구들, 이런 것들은 신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열을, 즉 정화의 화ging, 불로 인해서 녹여서 뭔가로 완성된 제품을 얘기한다. 완성된 제품,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금은 불을 굉장히, 이 정화를 무서워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임수는 양수인데 큰 바다를 떠올리시고 큰 호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수의 특징은 바다와 같다, 호수와 같다, 깊이가 있다, 그 내면을 잘 알 수가 없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개수는 우리가 시냇물, 샘물, 안개, 수증기, 이슬, 구름, 이런 지금 이 공기 중에도 많은 수분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이런 정도를 떠올리시면 아마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는 천간은 하늘이고 여기는 지지는 땅인데 여기는 12지지가 있어요. 천간은 10천간인 반면에 지지는 12지지, 즉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지만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해서 12개의 12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는 우리가 쥐를 상징해요. 그래서 자년에 태어난 사람을 쥐띠라고 얘기해요. 축, 그러면 소띠, 인, 호랑이, 묘, 토끼, 진, 용, 사, 뱀, 오는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를 상징합니다. 지지는 12지지, 12개의 이제 지지로 되어 있는데 자를 시간으로 나타내면 자시는 23시 30분부터 01시 29분까지를 자시라고 합니다. 축시는 01시 30분부터 03시 29분까지를 축시라고 해요. 인시는 03시 30분부터 05시 29분까지를 인시라고 합니다. 묘시는 05시 30분부터 07시 29분까지를 묘시라고 해요. 진시는 07시 30분부터 09시 29분까지를 진시라고 합니다. 사시는 09시 30분부터 11시 29분까지를 사시라고 합니다. 오시는 11시 30분부터 13시 29분까지를 오시라고 하고요. 미시는 13시 30분부터 15시 29분까지를 미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시는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신시라고 하고요. 유시는 17시 30분부터 19시 29분까지를 유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술시는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29분부터 30분까지를 술시라고 하고요. 해시는 21시 30분부터 23시 29분까지를 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우리는 시간상으로 24시간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지만 우리 명리에서는 그것을 2시간씩 나눠서 12시즌으로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지지를 월, 즉 달로 나타내면 자는 음력 11월, 축은 음력 12월, 이는 음력으로 1월, 묘는 2월, 지는 3월, 사는 4월, 오는 5월, 미는 6월, 시는 7월, 유는 8월, 술은 9월, 해는 음력 10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년이 바뀌는 시점은 음력도 양력도 아닌 절기로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야만이 해가 바뀌는 거고, 달이 바뀌기 위해서는 한 달에는 월 초에 절이라는 것이 있고 월 중간에 월 말에 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절이 바뀔 때마다 월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은 설날을 그 전후에서 입춘이 걸리게 되는데 2월 4일, 2월 5일 이 정도가 아마 이제 해가 바뀌는 해. 매월 5일, 6일, 7일 이 사이에서 매월 달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은 음력도 양력도 아닌 절기학이다. 그리고 계절학이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지를 한번 이 계절로 또는 같은 방위로 이렇게 한번 묶어보면,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어요. 자, 이것이 손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왼손을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놨다. 그래가지고, 자, 새끼손가락 밑에가 해, 그 다음이 자, 그 다음이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해까지 이렇게 12지지가 이제 손바닥에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나눠보면 해자축이라고 하는 해자축은 겨울을 상징합니다. 이 3개월이. 인묘지는 봄을 상징해요. 봄. 여기는 겨울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사오미월은 여름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을 가을이라고 하고, 신월, 유월, 술월을 가을이라고 해요. 그리고 각 계절에 처음 시작하는 글자를 생이라고, 장생, 출발한다. 여름의 시작을 사에서 출발합니다. 여름이. 가을은 신에서 출발해요. 신월부터가 가을에 속하고요. 겨울은 해월부터가 이제 겨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봄의 시작, 봄의 절정, 봄의 마무리, 여름의 시작, 여름의 절정, 여름의 마무리. 신유술은 가을의 시작, 가을의 절정, 가을의 마무리 하는 계절이 됩니다. 그리고 해자축은 겨울의 시작, 겨울의 절정, 겨울의 축은 마무리. 그래서 시작, 한겨울, 마무리, 시작,
한봄 마무리, 여름의 시작, 한여름 마무리, 가을의 시작, 한가을 마무리. 이제 이렇게 시작, 절정, 마무리, 시작, 별정, 마무리로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글자, 즉 각 계절에 시작하는 글자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마, 생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 사, 신, 해라는 글자를 지지 네 군데 중에 뭐 세 군데, 두 군데 막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영마, 즉 이동, 변동, 변화, 막 활동적인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사주에서는 통변을 해요. 그리고 겨울은 이 해자축을 겨울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해자축을 겨울. 방향으로 보면 북쪽을 상징합니다. 해자축이라는 글자는 북쪽을 상징하는 글자들이에요. 인묘지는 동쪽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사오미는 여름을, 남쪽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여름과 남쪽. 그 다음에 신유술은 서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절별로 색깔로 나타내 보면은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은 흑색, 검은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묘진, 봄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름, 사오미는 적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유술, 가을은 백색을 나타냅니다. 백색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주에 해자축, 해자 또는 인묘, 사오, 신유 뭐 어떤 글자들이 지지에 많냐, 적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겨울 같은 성향, 차가운 성향, 북쪽의 성향 뭐 이렇게 성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해자, 물이 많냐 적냐, 인묘, 목이 많냐 적냐, 사오, 이 불기운, 불과 같은 기운이 많냐 적냐, 신유, 그러면 금과 같은 기운이 사주에 많으냐 적으냐, 발달됐냐 발달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오행의 부족, 이렇게 과부족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나 자 이런 수의 글자가 적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짠맛을 좀 보강해 줘야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인묘 이런 것이 또 부족한 사람은 신맛, 사오 이런 여름을 나타내는 불을 나타내는 글자가 부족한 사람은 쓴맛을 조금 보충하면서 살면 좋다라고 통변을 합니다. 그리고 신유, 금의 성분이 좀 부족한 사람은 매운맛, 반대로 부족하면 매운맛에 약하게 된 거죠. 내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주에 인도 없고 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장간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건데 지장간 속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맛의 음식을 굉장히 싫어해요. 토가 많아요. 토가. 그러다 보니까 단맛의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단맛을 좀 줄이고 신맛을 일부러라도 좀 보충해서 부족한 오행을 채우는 이런 연습을 평소에도 좀 하면서 삽니다. 사, 오 이런 글자들이 부족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쓴맛을, 이게 좀 지나치면 쓴맛 음식은 좀 피해주는 게 좋겠죠.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인묘가 부족한 사람은 청색 이런 것을 많이 가까이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오 이렇게 이런 글자들이 부족한 사람들은,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적색을 좀 가까이 하면 좋다. 붉은, 밝은, 화사한 이런 옷을 입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금수 그러면은 백색이니까 요런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백색을 가까이 하면 좋겠고, 요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백색을 피하는 게 좋겠죠. 해자 이런 글자도 수의 글자니까 요건 검은색을 상징하잖아요. 요게 많은 사람은 검은색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고, 요게 부족한 사람은 검은색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오미, 이쪽 사오미 이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토가 많아요. 토가, 화토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수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옷을 지금 영상을 찍을 때마다 느끼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을 저는 항상 입고 옵니다. 화이트 앤 블랙으로. 왜? 나의 부족한 오행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옷이 대부분 흰색 아니면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목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주 산에 가서 푸른 나무를 보고 매주 바다에 가서 푸른 바다를 봄으로써 청색 기운을 많이 느끼면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굉장히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일상생활에 활용하면 사주를 잘 배운 겁니다. 그리고 겨울, 해자축 겨울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오장육부 신체에 비유한다면 겨울 수에 해당하는 것은 장기는 신장, 방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 같으면 전립선, 여자 같으면 자궁, 생식기 이런 쪽이 이제 더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생식 기능과 어떤 배설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장기, 이쪽이 해자축 이런 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문제가 있고요. 너무 과대하게 많은 것도 문제가 오는 거죠. 너무 지나쳐서 병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병, 지나쳐도 병이 된다. 인묘진 이쪽은 목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봄을 상징하고 목을 상징하는데 우리 장기로 얘기하면 간, 담, 신경, 머리 이런 쪽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까 목 기운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없다 보니까 간 기능이 너무 약하고 쓸개 기능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 한 잔만 마셔도 그냥 엎드려서 자요. 왜?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취해보도록 술을 마셔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마시면 병원 가야 돼요. 이제 그 정도로 우리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이 오행이라는 게. 그리고 사오미 이쪽 여름 화의 글자는 화가 많거나 적으면, 즉 화가 많거나 적으면 심장과 소장에 문제가 일찍 와요. 어릴 때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올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쪽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화가 너무 사주에 많은 사람은 심장이 너무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경색 이런 쪽의 병으로 인해서 나중에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반면에 사오미 이런 글자들이 부족한 사람은 활기가 없고 피가 남들은 빨리빨리 도는데 너무 빨리 돌아서 지금 고혈압이고 문제인데 너무 심장 박동이 느린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너무 느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신유술은 금이고 가을이고 서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오장육부로 보면은 우리 신체에서는 폐, 대장, 호흡기, 이빨, 뼈, 갑상선, 코, 비염 이런 쪽을 이제 호흡기 질환을 상징해요. 그래서 금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병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몇 년간 우리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간 코로나, 이것도 잘 걸리는 사람이 이쪽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걸렸어요. 통계적으로. 이게 강한 사람들은 잘 안 걸렸어요. 그래서 금, 신유, 술 이런 이제 금의 글자들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 금 성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특히 넘어지거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넘어지면 부러지지만 이 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넘어지면 깨져버려요. 막 산산조각 나요, 뼈가. 이거 맞추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자축, 이 해자술, 이 수 쪽이 나타내는, 아까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오행의 그 특성으로 보면 수는 지를 상징해. 지식, 지혜. 그래서 수가 발달된 사람들은 지식, 지혜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 지식인,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학자가 된다거나. 그리고 임묘진 이쪽, 동쪽, 목이 발달된 사람들을 보니까 어질인자잖아요. 즉, 이 성격이 굉장히 어질더라,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이 화가 발달된 사람들은 보니까 예에 박더라, 예절, 예의에. 그래서 예를 지키지 않는 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화가 발달된 사람들은. 특히 그 일간이라고 하는 나이를 상징하는 글자가 목, 화, 토, 금수 뭘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특성들이 잘 나타나고, 사주 전체에 화를 상징하는 글자가 많은가, 토를 상징하는 글자가 많은가, 금을 상징하는 글자가 많은가, 수를 상징하는 글자가 많은가, 목을 상징하는 글자가 많은가에 따라서 그 특성들이 극명하게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는 화와 토 쪽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예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중에서도. 그리고 토는 신용, 믿음, 포용력, 중재.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가 있고 양에, 음에는 금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화라는 양과 금수라는 음을 중간에서 조절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특징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들로부터 이제 듣는 평이, 저 사람은 신용이 강하다, 믿음이 있다, 뭔가 중재를 잘한다, 이 양쪽을 잘 포용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저를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토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이 발달된 사람들은, 특히 일간이 금인 사람들 또는 금이 발달된 사람들은 의라고 그래요. 오를 의자인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능이 강해요. 그러니까 긴 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또 가을에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지만 정말 알곡이 될 것과 알곡이 안 될 놈을 분별을 해. 그래서 나무가 가을이 되면 못 쓸 건 떨어져 버리고 될 놈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을 숙살의 계절이라고도 해요. 막 될 놈 안 될 놈을 팍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이 금이 강한 사람들은 즉 분별하는 기능이 굉장히 발달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가 상징하는 또 다른 하나는 장이라고 해요. 저장하다, 보관하다. 즉 겨울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성장시키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은 저장을 하고 다시 봄에 씨앗으로 내보내야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겨울이잖아요. 봄을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수가 발달된 사람들, 사주에 수가 발달된 사람들은 저장하는 기능, 저금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저축하는 기능도 굉장히 강해요. 이 수가 발달된 사람들이. 그래서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장. 목이 발달된 사람은 목, 인묘,
목이 발달된 사람은 생이라고 표현해. 생, 날생자, 생. 즉 목이 발달된 사람은 위로 솟구치고 탄생하고 시작하고 봄 같은, 이 목은 동쪽이고 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봄 같은 성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펴있어요. 아이콘을. 아주 땅을 뚫고 나오는 굉장히 새싹 같은 큰 나무와 같은 이런 기상을 생이라고 해요. 생. 시작하는 기운. 저는 아까 목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을 잘 못해요. 근데 누가 한번 이렇게 시작해놓고 같이 하자 그러면 살붙이기를 잘해요. 화토가 강하니까.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여름은 장이라고 해요. 장. 길장자 뭐 또는 이게 성장시킨다. 여름은 봄에 씨앗을 뿌렸다면 여름에는 거름 주고 물 주고 해가지고 확산시키고 막 더 무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장한다, 확산한다. 가을은 수라고 표현해요. 거둘순다, 거둔다, 이렇게 거두어들인다. 그래서 여름의 아이콘은 이렇게 뭔가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확산되는 모양을 상징하시면 돼요. 화는 막 퍼져나간다. 하늘의 태양이 온누리를 막 비치잖아요. 너는 비춰주고 누구는 안 비춰주고 이게 아니야. 다 비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이 화라는 글자의 운이 들어올 때 되게 밝혀집니다. 우리 매스컴에서 보면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감추고 살았는데 느닷없이 이게 까발려져 가지고 막 매스컴 타고 문제되고 막 이 인터넷에 막 떠들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은 분명히 화의 기운을 맞이한 거예요. 감춰뒀던 것이 빛을 만나니까 밝혀져 버린 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유술, 이 가을은 금은 아이콘이 봄이 위로 가는 이런 아이콘이었다면 가을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떨어지는 낙엽이 떨어지고 쓸모없는 열매가 떨어지고 다 익은 과일을 수확해야 되고 즉 내려가는 기운을 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금이나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내려가고 저장하는 기운이 강하고 목이나 화가 발달된 사람들은 솟구치고 확장하고 막 확대되는 활기찬 밝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딱 사주 8글자를 보니까 목화의 글자가 전부 이루고 있다. 이 아이 키우기 굉장히 힘듭니다. 금방 운동장에서 3시간을 놀다 왔는데 할머니 나 2시간만 더 놀면 안 되냐 이렇게 막 굉장히 활발해요. 근데 금수가 발달된 아이는 저 혼자 가만히 젖꼭지 물려놔도 저 혼자 잘 놀아. 애어른. 그래서 벌써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주 8글자 딱 보면은 이 아이는 이렇겠구나, 저 아이는 저렇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목화 쪽이 발달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재능을 드러내고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되게 문과, 이과 뭐 이런 걸 나누는데 문과형이라고 부릅니다. 목화가 발달된 사람들을. 그리고 금수가 발달된 사람들을 이과 성향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목화가 발달된 사람은 우리 신체의 뇌를 좌측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주로. 그리고 금수가 발달된 사람들은 우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크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로는 공포.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수의 공자는 뭘 생각하냐면 그 해일, 쓰나미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물이 화가 나면 공포적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줘요. 그래서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잘 놀랍니다. 잘 놀라요. 그리고 겁이 많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화가 나면 공포스러워요, 조금. 왜? 쓰나미처럼 밀어버리니까. 그리고 목이 발달된 사람은 노라고 그래요, 성냄, 화내, 자주. 자기 막 하고 싶은 얘기를 팍팍 해버리고, 노한다. 화가 또 발달된 사람들은 보니까 특징이, 희라고 그래, 기쁠 희. 자주 잘 웃고, 밝아, 기뻐, 사람이. 태양이 막 항상 싱글벙글 웃는다고 우리가 태양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발달된 사람은 희라고 표현을 해요. 희. 그 다음에 금이 발달된 사람은 우비라고 하는데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많아,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금이 아주 막 많은 이 사주를 그 사람을 보면은 내일 걱정 오늘 다 사서 하고 막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이 발달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는 아까 화의 또 반대예요. 아이콘이 화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확산하는 이런 기능이었다면 수가 발달된 사람은 뭔가를 향해서 집중하는, 뭉치는, 응축하는, 저장하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목화를 양이라고 하고 금수를 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천간과 지지, 또 지금 지지의 계절적인, 이걸 방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방합, 즉 방위의 합, 계절의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인, 묘, 진 이렇게 글자가 나란히 있으면 봄의 성질이 더욱 강해지겠구나, 이걸 느껴요. 사가 있고 오가 있고 미도 있어. 그러면 사오미라는 글자가 나란히 이렇게 또 자리 잡고 있으면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여름의 글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화 기운이, 화의 특성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신유술 그러면 이제 금이니까 금. 그러면 금이 많은 사람은 금의 특성을 많이 나타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천간 10개와 지지 12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에 서로 생해주냐 상생이냐, 서로 극하냐 싸우냐, 이런 상극,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이제 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 그러면 오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목, 화, 토, 금, 수를 오행이라고 해요. 이제 목, 화, 토, 금, 수를 크게. 그래서 나무, 불, 토, 흙, 금, 물이 아니고 나무와 같은, 봄과 같은, 여름과 같은, 불과 같은, 흙과 같은 중앙의 이제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이에요. 근데 이 오행은 서로 생하냐, 서로 극하냐,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상생한다는 말은 서로 낳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우리는 상생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윈윈하는 관계, 도와주는 관계, 협력하는 관계를 상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반대는 상극이에요. 서로 이기고 제압하고 극하고, 극한다는 얘기는 나의 내가 목이라면 토라는 성질을 극해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즉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기고 제압하고 내 마음대로 조절해버린다, 이제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행에는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어요. 자, 상생관계를 살펴보면 목생화, 그러면 목은 화를 생한다.
나무는 불을 도와준다, 만들어낸다, 지속적으로 탈 수 있게 연료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불 입장에서 보면 나무가 연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생, 토, 불은 토를, 흙을 생해준다 이 말이죠. 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벽돌로 옛날에는 찍어서 집을 짓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태양이라고 하는 빛이 있었고 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말려서 단단함을 유지하니까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마르지 않고 물로 젖어 있으면 흙으로서 역할을 못 해버려요. 말하자면 댐으로 역할을 못하고 산으로서 산의 웅장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는 항상 화의 도움이 필요해야만이 토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유형을 나타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생토예요. 불이 없는 흙은 젖어버려서 쓸 수가 없어. 젖은 흙으로 어디 지나가는 개울을 막아도 금방 터져버려요. 그러나 단단한 콘크리트로 갖다 거기를 막는다고 하면 물을 막을 수 있죠. 이게 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토는 뚝이고 댐이고 큰 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토생금이에요. 흙은 금을, 쇠를 생한다, 만들어낸다. 즉 토 속에서 많은 지하자원, 광물, 막 바위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탄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토가 있어야만이 금이 힘을 발휘하고 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이 금생수예요. 금은 수를 생한다, 만들어낸다, 엄마처럼 도와준다, 밀어준다 이 얘기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 큰 산이나 계곡 이런 데 가보면 바위 틈 사이에서 막 수많은 물들이 막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릴 적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지하수를 파서 이제 그 지하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지하수가 흙만 뚫고 계속 나가면 며칠을 못 가서 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아버지가 다른 곳에 또 지하수를 파.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어릴 때 그걸 지켜보면서. 근데 어느 날, 뚫다가 바위를 만나, 바위. 난관에 부딪힌 거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 막 도구를 활용해서 바위를 뚫고 내가니까 이 물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저 우리 아랫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새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이제 그 수도 물을 끌어다가 먹고 살았어요. 이게 그만큼 암반, 금, 바위 이런 것들을 뚫고 나온 물은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금생수라고 해요. 금은 물을 만들어낸다. 금은 물을 도와준다. 지속이 되게. 즉 수가 있어도 많아도 금이 없는 수는 뒷심 없는 물이 된다는 거죠. 화가 지금은 치열하게 막 타지만 목이 없으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가 지금은 건실하게 댐을 모양을 하고 있고 산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이게 화가 없는 토라면 곧 무너지고 붕괴된다는 걸 의미하죠. 금이 아무리 많아도 뒤에 토가 밀어주지 않으면, 즉 생해주지 않으면 이 금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딱 어느 정도 캐내버리면 바닥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생관계와 상급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서로 이렇게 생해주는 관계였잖아요. 상생. 근데 이제 상극관계는 목극토예요. 나무는 흙을 극한다. 즉 이겨버린다, 제압한다,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 이거죠. 왜?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있는 수분도 거름도 다 나에게 유리하게 뽑아 쓰면서 흙을 갈라지게 만들어요. 무너지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한다. 토는 토극수, 극한다.
수를 극한다. 즉 물이 흘러가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토밖에 없잖아요. 토. 그래서 토극수예요. 물은 토를 만나면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큰 물이라면 토를 만나서 조금 잠시 멈추게 하면 좋을 수도 있고, 아예 막아서 또 뭐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극화에 수극화. 물은 극한다. 화를. 우리가 불나면 물을 갖다 끄잖아요. 물로. 수극화. 즉 불은 물을 만나면 꼼짝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 적은 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극금이에요. 화극금. 화는 금을 극해버린다. 즉 불은 금을 녹인다는 얘기가 되고, 이긴다는 데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금은 불을 만나면 꼼짝 못한다는 거지. 내가 천하의 명검이고 명도끼여도 불을 만나면 얘는 녹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금은 불로서만 녹을 수 있어요. 그게 금의 천적은 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금극, 목. 금은 목을 극한다. 즉 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끼고, 예를 들면 톱이고 낫이고 칼이고 뭐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나무는 베어지고 쪼개지고 막 이런 이제 고통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은 목을 극해버린다. 그래서 이게 상생과 상극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사주의 50%는 이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가면은 서로 생한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여기 써놓은 얘기를 그대로 도표로 만드는 거예요. 목은 불을 생하고,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한다. 그런데 요놈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면 아주 순리지향적으로 가는 건데,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아주 피가 잘 통하고 막힘이 없는데, 요놈을 건너뛰어 버리면 목생화로 가지 않으면 목극토야. 여기서 목이 토를 만나면 목극토가 돼버리잖아요. 목극토가 돼버려요. 상생관계로 못 가고 여기를 건너뛰면 토. 그 다음에 토생금을 하면 참 순리적인데, 금이 빼고 여기로 수로 가버리면 토생금을 해야 되는데 토극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극한다. 그래서 극한 것은 나쁘고 생한 것은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극해서 좋은 것이 있고 생해서 나쁜 것도 있어. 생해서 좋은 것도 있고 극해서 나쁜 것도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이제 잘 나중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달달도사가 돼야 돼요. 달달도사.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자, 건너뛰어요. 이제 극으로 가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이 내부에 지금 별표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극을 한다. 이 외부로 가면 생을 한다. 이렇게 생관계다. 그래서 자, 상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상극관계.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 상극관계를 머릿속에 항상 이 그림을 그리시고 잘 외우고 숙달시켜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